지혜 씨, 진짜 바보 맞아요? 건우는 3,000원 곱하기 5를 5,000원이라 답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바보 며느리라 불렀고 동네 사람들은 건우를 호구라 비웃었죠.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킨 반찬 가게를 빼앗으려는 5천억 재벌과 쇠파이프 휘두르는 용역 깡패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보 아내가 실수할 때마다 사기꾼이 도망쳤고 위조 서류가 들통났죠. 석 달 뒤 법정에서 재벌 회장이 수갑을 차는 순간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혜가 남편조차 속이며 목숨 걸고 바보 연기를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1년 전 건우 아버지의 장례식장. 사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반찬을 담던 아버지가 점심도 되기 전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죠.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고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건우는 양복 주머니에서 대기업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사원증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행복 반찬, 제가 이어갈게요. 그렇게 건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공기에 밴 진한 멸치 육수 냄새와 겨울날 시린 손끝을 타고 흐르는 얼음장 같은 찬물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건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향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가게 문을 닫았죠. 손가락 마디마다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 틈 없이 새 상처로 덧났습니다. 그래도 건우는 아버지의 손맛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 건우의 착한 심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었죠. 야, 장 사장, 외상값 달라고? 지금 내 사정이 어떤지 알아? 거래처 사장이 불쑥 가게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테이블을 쾅쾅 내리쳤죠. 건우는 움찔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3개월이 넘었어요. 500만 원이. 500만 원이 뭐 어때서? 네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소리 안 했어.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아버지의 앞치마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라며 손해를 봐도 허허 웃으셨던 분이었죠. 건우는 그 가르침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거래처 사장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에는 동네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단골이라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건우 씨, 이번에 제사가 있는데 말이야. 20만 원어치만 싸줘. 돈은 나중에 줄게. 건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가게 운영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드릴게요. 건우는 정성껏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주민이 봉지를 들고 나간 뒤 텅 빈 현금통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쯧쯧, 저러다 가게 망하겠어. 옆 국수가게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우는 가게 뒤편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착해 빠져서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정육점 박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건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두 손을 꽉 쥐어보았지만 거칠어진 손마디만 만져질 뿐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어머니 마련이 가게에 나왔습니다. 허리는 더 구부정해졌고 기침 소리는 전보다 잦아졌습니다. 마련은 병원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괜찮다. 아직 멀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장부를 훑어보던 마련의 손이 현금통 위에서 멈췄습니다. 텅 빈 통을 열어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뭐니, 건우야? 이게 다야? 어머니, 요즘 손님이 좀. 네 아버지 닮아서 답답해 죽겠다. 마련이 가슴을 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건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한탄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건우가 가게 문을 열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장 입구가 웅성거렸죠. 사람들이 모여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진건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확정. 거대한 현수막이 시장 입구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깔과 큼직한 글씨가 눈을 찔렀죠. 건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 번영의 사무실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진건설 직원들이었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설명회 있습니다. 전원 참석 필수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현대화되면 우리 가게도 리모델링 해주나요? 옆에 있던 상인이 건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바보야, 그냥 싹 다 쫓겨나는 거야. 건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 껌을 씹으며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성진건설 보상팀 박철수 과장이었죠.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건우를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보상금 2억이야. 사인하면 끝이야. 건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힘을 줬죠. 저 주변 시세가 5억이라고 들었는데요. 박 과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씹던 껌을 오물거리며 건우에게 한 발 다가섰죠.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강제 집행당해. 그땐 1억도 못 받아. 건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과장은 그 모습을 비웃듯 쳐다보다가 유유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며칠 뒤 밤 10시 건우는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험상궂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팔뚝에 문신이 드러나 있었죠. 반찬 좀 봅시다. 손님인 척 들어온 그들은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반찬통을 바닥에 엎어버리고 발로 밟았죠. 뭐야, 맛이 왜 이래? 이런 걸 팔아? 건우가 항의하려 하자 한 남자가 건우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담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회장님이 좋게 말할 때 들어. 알겠어?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받고 싶었지만 가게 안쪽 내실에서 쉬고 계실 몸 아픈 어머니를 생각하며 간신히 참아냈어요.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이었죠. 그러자 다른 남자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신 집 우리가 다 알아. 건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든 팔이 천천히 내려갔죠. 용역들은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박 과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감정평가서라고 했죠. 여기 보셔. 건물이 노후돼서 가치가 거의 없어. 건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온통 전문 용어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박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을이야. 을은 시키는 대로 해야 이득이라고. 시장 상인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상인회장은 이미 성진건설에 매수된 상태였죠. 재벌을 어떻게 이겨? 받을 거 받고 나가는 게 상책이야. 김 사장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억이 말이 돼?
평생 장사한 게 1억이라고? 박 사장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그날 밤 건우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중매쟁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우리 아들 자기 명의 가게도 있고 참 착해요. 네, 성실하고요. 건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련은 아들의 처지를 숨기며 애처롭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제가 죽기 전에 아들 장가가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전화를 끊은 마련이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건우야, 선 한번 봐라. 가게가 넘어가도 처자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어머니, 지금 가게가 망할 판인데 무슨 결혼이에요. 건우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알겠어요. 한번 보기만 할게요. 그날 밤 건우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소주잔을 올렸죠.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아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박 과장이었죠. 내일 오전까지 도장 안 찍으면 보상금 지급 불가 명단에 올립니다. 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주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박 과장이 용역 2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와 인주가 세팅됐죠. 자, 빨리 도장 찍어요. 나 바쁜 몸이야. 건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그는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도장을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장이 천천히 종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붉은 인주 위를 지나 계약서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죠.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이고, 장서방. 여기 있었구먼. 중매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건우가 고개를 들었죠. 중매쟁이 뒤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헝클어졌고 한쪽 신발끈은 풀린 채 바닥을 질질 끌고 있었죠. 멍한 표정으로 콧물까지 살짝 훌쩍이며 가게 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건우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건우의 손에서 도장이 멈췄습니다. 건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저 여자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 여자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한쪽 양말은 발목까지 흘러내려 있었고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죠. 입을 약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박 과장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 미친 여자는? 그는 껌을 씹으며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와 마련까지 들이닥치자 분위기가 영 아니었죠. 박 과장은 혀를 차며 용역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올 테니까 도장 찍어놔. 알았지? 문이 닫히자 마련이 중매쟁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귓속말이었지만 건우의 귀에도 들렸죠. 아니, 이 사람아. 이게 뭐야? 우리 아들한테 이런 여자를 데려와? 중매쟁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요즘 세상에 이 사람처럼 순하고 착한 여자가 없어요. 시키는 일 다 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해요. 마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멍하니 서 있는 지혜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죠. 건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건우라고 합니다.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죠. 안녕. 하세요.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봤죠. 이름이 뭐예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의 입술이 몇 번 달싹거리더니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지혜. 나이는요? 지혜가 손가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을 꼽아가며 뭔가를 계산하는 신용을 했죠. 마련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련이 갑자기 생각난 듯 계산기를 꺼내 지혜 앞에 내밀었죠. 자, 이거 한번 해봐. 3,000원짜리 반찬 5개면 얼마야? 지혜가 계산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거꾸로 든 채 버튼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화면이 보이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던 지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5,000원? 마련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중매쟁이도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죠.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건우가 마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영악한 사람들한테 치이는 거, 저 이제 지긋지긋해요. 저 여자는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면 안 될까요? 마련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호구 소리 들으면서도 속만 끓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내비친 진심이었죠. 마련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묵인이고 허락이었습니다. 건우는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젓가락과 함께 지혜 앞에 내밀었죠. 지혜가 젓가락을 어설프게 쥐더니 반찬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마치 굶주린 아이 같았습니다. 맛있다. 지혜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볼에 양념이 묻어 있었지만 닦을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죠. 건우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때 건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과장이었죠. 장 사장, 나 한 번만 더 말할게. 결혼이고 뭐고 도장 안 찍으면 내일 포크레인 들어간다. 알아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건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그날 밤 건우는 술을 마셨습니다. 1잔, 2잔. 어느새 소주 2병이 비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려다 다리가 휘청거렸죠.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누군가 건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건우의 무게중심이 안정되었죠. 술 기운에도 그 느낌이 묘하게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건우가 고개를 돌리자 지혜는 다시 해벌레 웃으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술이 너무 취했나 보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200명은 들어갈 법한 예식장은 20명 남짓한 하객으로 썰렁했습니다. 마련은 식장 구석에서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바보 소리 듣는 신부를 맞이하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지혜가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세 발짝도 못 가서 드레스 끝을 밟고 휘청거렸고 부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객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뒷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성진건설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뒷줄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건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고 하나둘 빠져나갔죠. 건우가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갔을 때 거기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종 퇴거 통보서. 일주일 안에 나가라는 사형 선고였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간 건우는 서류를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혜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거울을 보고 있었죠. 지혜 씨 신혼여행은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론 아무 말이 없었죠. 신혼집인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지혜는 건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긴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건우의 한숨소리, 주머니에서 삐죽 나온 서류의 질감, 그의 절망적인 표정까지 지혜는 모두 기록하듯 담아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건우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자 지혜의 눈빛이 180도 변했습니다. 멍한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시선이 드러났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건우의 외투로 다가갔죠.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펼쳤죠. 지혜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들을 훑어내려갔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 줄 읽는데도 버거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시선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 특정 문장 하나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원래대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시 외투 주머니에 밀어 넣었죠.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바보 신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욕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펴고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죠. 엉망진창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네모나고 나무가 뒤집혀 있는 그림이었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건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건우는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평생 짐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보며 웃어주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멍하게 스케치북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 속에서 그가 보지 못한 어떤 계산이 이미 조용히 끝나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건우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지혜는 눈을 떴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깊이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이 잠결에도 펴지지 않았어요. 지혜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이 켜지자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름 없는 폴더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암호 입력창이 깜빡거렸죠. 지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빗줄기가 쏟아지던 그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법정. 죽은 듯이 살아라. 그래야 네 오빠도 산다. 차가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지혜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지혜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지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잠든 건우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노트북을 다시 옷장 안에 숨겼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죠. 깔끔하게 빗었던 머리가 새 둥지처럼 엉켰습니다. 양말 한쪽을 일부러 흘러내리게 하고 입을 살짝 벌린 채 멍한 표정을 지었죠. 거울 속에는 어제의 바보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가게에 출근한 건우는 테이블에 계약서를 펼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짚은 채 한숨만 내쉬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혜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건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 사이 지혜는 테이블 위에 놓인 크레파스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예, 예쁘다. 지혜가 빨간 크레파스를 꺼내더니 계약서 위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꼬불꼬불한 선. 아이가 그린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특히 특정 문단 위에 빨간 동그라미를 여러 번 덧칠해 뭉개 놓았죠. 지혜씨, 뭐해요? 건우가 황급히 계약서를 빼앗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지혜는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건우는 한숨을 푹 내쉬며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린 동그라미가 특정 문장을 감싸고 있었죠. 건우는 무심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본 계약에 서명한 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건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다시 읽어봤죠.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이거 도장 찍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 건우는 아내를 힐끗 봤습니다.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계약서에 집중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껌을 씹으며 거만하게 들어왔죠. 장 사장, 오늘은 도장 가져왔지? 시간 없어. 건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건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 조항이 좀 이상한데요. 박 과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가? 여기 보면 이해 제기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좀. 야, 그게 표준 계약서야.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박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시간을 좀 주시면.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건우를 훑었죠. 뭔가 달라진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장 사장, 갑자기 왜 이래? 누가 뭐라고 했어? 그 순간 지혜가 뜨거운 된장국을 들고 오다 비틀거렸습니다. 지혜의 발이 꼬이더니 국물이 박 과장의 값비싼 구두와 바짓단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박 과장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지혜는 미안해요. 라며 허둥지둥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박 과장의 구두를 닦는 척하면서 바닥에 굴러다니던 미끈미끈한 고추 장아찌를 그의 구두 밑바닥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박 과장이 발을 떼는 순간 하며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박 과장은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휴, 운이 좋았네. 건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바닥을 닦으며 웅얼거렸죠. 미끄러워. 건우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덕분에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지혜는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하세요. 지혜가 어눌하게 인사하며 가게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바보 같은 지혜를 보며 금세 마음을 놓았죠. 저 여자 말이야, 건우 마누라래. 아이고, 불쌍해라.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왔대. 상인들은 지혜 앞에서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성진건설 이야기, 보상금 이야기, 누가 이미 도장을 찍었는지까지. 지혜는 멍하니 서서 다 들었죠. 밤이 되면 지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했죠.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성진건설 재개발 의혹, 주민 피해 살해 모음. 글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근거가 정리된 글이었죠. 작성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건우가 휴대폰을 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 상황이랑 똑같은데? 건우는 커뮤니티 글을 읽었습니다. 누군가 성진건설의 수법을 상세하게 정리해뒀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진짜 잘 아네. 건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스케치북에 낙서를 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건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흐름이 바뀌고 있었죠. 휴대폰에는 관련 기사들이 자꾸 떠올랐고 검색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 같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죠. 상인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이 여전히 패배주의적인 말을 늘어놓았죠. 받을 거 받고 나가는 게 현명한 거야. 재벌을 어떻게 이겨? 그때 건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장님, 그런데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건우가 계약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죠. 상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아니, 나도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이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막을 수 없었죠. 회의장 밖 지혜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죠. 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 빌딩 꼭대기층 최두식 회장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장건우라는 놈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예, 회장님. 전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는데 요즘 이상합니다. 최두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뒤에 누가 있어? 찾아. 다음 날 가게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죠. 사설탐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사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건우가 긴장한 사이 지혜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손님이다. 지혜가 탐정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짝. 탐정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혜는 해맑게 웃으며 탐정의 주변을 빙빙 돌았죠. 누구세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탐정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를 보며 의심을 거뒀죠. 아닙니다. 잘못 왔네요. 탐정이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건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혜를 봤죠. 지혜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혜가 다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엔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 화살표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것은 마치 거대한 작전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지혜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었죠. 시장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이준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인들에게 명함을 돌렸죠. 재개발 보상금 전문 컨설팅입니다. 성진건설한테 제대로 못 받으시죠? 저한테 맡기시면 보상금 2배로 받아드립니다.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달콤한 말이었죠. 건우도 솔깃해서 명함을 받아왔습니다. 지혜 씨, 이 사람 믿을만할까? 지혜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명함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코에 가져다 댔죠. 킁킁 냄새를 맡는 신용이었습니다. 냄새. 이상해. 건우는 피식 웃으며 명함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쯤이야 익숙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죠. 준호의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주소지까지 하나하나 파고들었죠. 지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설립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실질적인 사업 실적은 없었죠. 그리고 자본금 출처를 따라가자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성진건설. 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상금을 올려주는 척 희망 고문을 하다가 결국 수수료로 상인들의 마지막 피 같은 돈을 빨아먹겠다는 거구나. 며칠 뒤 준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장 사장님,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어요? 저한테 맡기시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건우의 표정이 점점 흔들렸죠. 지혜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지혜가 쟁반에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발이 걸린 듯 휘청거렸죠. 커피가 쏟아지며 준호의 가방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복 바지에도 커피가 튀었죠. 죄송해요. 지혜가 허둥지둥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인상을 쓰며 화장실로 향했죠. 그 순간 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혜는 가방 속에서 이중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성공 보수 30% 조항. 그녀는 소리 없는 셔터로 증거를 남기고 다시 바보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건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죠. 문자 메시지의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건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건우가 준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 뭡니까? 수수료 30%라니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건 사기꾼이었구만. 당장 나가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며 욕설을 퍼붓다가 황급히 도망쳤죠. 건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돕는 걸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 건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건우의 사촌 형이었죠. 술 냄새를 풍기며 위조된 차용증을 내민 그에게 건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주스를 들고 다가오다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엔 주스를 쏟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촌 형의 팔을 붙잡으며 차용증을 낚아채듯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스에 푹 적셔버렸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사촌 형이 황급히 차용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잉크가 물에 번지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씨가 운다. 아저씨, 잉크가 안 말랐네? 오늘 썼나 봐. 건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형, 5년 전에 쓴 차용증 잉크가 왜 물에 번져? 이거 방금 쓴 거지. 사촌 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이 벌름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결국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건우가 지혜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지혜씨, 네 실수가 날 살렸어. 지혜는 멍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사촌 형이 골목 끝에서 검은 승합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옆에는 성진건설 용역들이 서 있었죠. 지혜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심부름 다녀올게. 건우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죠. 지혜는 떡 상자를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김영수 감정평가사 사무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떡이요.
맛있어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한테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시장에서. 감사하대요. 직원은 어리둥절했지만 떡을 받았습니다. 마침 김감정 평가사가 외출 중이라 사무실엔 직원 혼자뿐이었죠. 아, 잠깐만요. 제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직원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그녀는 재빠르게 창가의 화분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초소형 장치를 꺼냈죠. 손가락 한마디만한 크기였습니다. 지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분 밑에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죠.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을 때 지혜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화분의 꽃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예뻐. 꽃. 아, 네. 떡 감사합니다. 지혜는 해맑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혜의 노트북에는 음성 파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성진건설 임원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죠. 김 사장,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죠.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은 같죠? 지혜는 날짜와 장소를 메모했습니다. 뒷돈 거래 현장을 잡을 수 있는 정보였죠. 그녀는 감정평가 조작 증거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건우는 상인회에서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행운들 덕분에 자신감이 붙었죠. 상인들도 건우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사장의 국수가게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용역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서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붉은 통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아저씨, 계속 버틸 거야? 가게 태워버릴까? 김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용역들은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공개하진 않았죠.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인터넷 법률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재개발 사기 수법 주의보. 이런 회사 조심하세요. 구체적인 수법과 피해 사례가 정리된 글이었죠.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동네도 똑같아요. 이거 어디 신고하면 되나요?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뭉치면 이길 수 있어요. 같이 싸워봅시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뭘 믿고 그래? 우리한테 변호사라도 있어? 건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만 꽉 쥘 뿐이었죠. 지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만든 그림책 매뉴얼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사기꾼의 특징, 협박당했을 때 대처법 등을 예쁜 그림으로 그려 넣은 책이었습니다. 지혜는 잠든 건우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건우 씨.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그리고 지혜는 직감했습니다. 최두식 회장이 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조만간 가장 잔인한 방법을 쓸 거라는 사실을요. 지혜는 조용히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용역들에게 협박당한 뒤로 김 사장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 하나를 꺼내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예뻐. 오빠가 노래 나온대. 지혜가 건넨 것은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김 사장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지혜는 해맑게 웃으며 버튼을 눌러 보였습니다.
말하면 다 들어있어. 신기해. 그 순간 김 사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녹음을 하면 증거가 되겠구나.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깡충거리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육점 박 사장에게는 위임장 위에 도장 꾹 하면 무서워. 엄마가 도장은 나쁜 거래. 라며 넌지시 경고를 던졌고 그를 모르는 채소가게 정 사장 할아버지에게는 영문 서류를 보며 쓰레기통 그림이다. 이거 버리는 건가 봐? 라고 천진하게 말해 재산 포기 각서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로 뭉쳐야 우리 일터를 지킵니다. 건우의 진심 어린 외침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 소식은 최두식 회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저놈들이 감히. 박 과장, 확실하게 처리해. 예, 회장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용역들이 시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10명이 넘었죠. 그들은 정 사장 할아버지의 채소 좌판 앞에 멈췄습니다. 이 영감이 감히 서류를 찢어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용역 한 명이 좌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배추와 무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마, 제발. 용역들은 비웃으며 좌판을 뒤엎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막으려다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죠. 그만해. 건우가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역 2명이 건우를 붙잡았죠. 건우는 발버둥 쳤지만 힘에 밀려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용역 1명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죠. 안 돼. 비명이 터졌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감싸 안았죠. 바보라서 위험을 모르고 뛰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파? 쇠파이프가 지혜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건우가 몸을 날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지혜를 밀쳐내고 그녀를 감싸 안았죠. 등 뒤에서 거대한 벼락이 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번쩍이며 올라왔습니다. 건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이 노랗게 변하며 바닥이 얼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보, 지혜가 건우를 붙잡았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안 다쳤어? 도망가. 건우의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지혜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멍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눈빛에 서렸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어졌습니다. 뭐야, 저 여자 왜 저래? 용역이 비웃으려 할 때였습니다. 이놈들. 김 사장이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박 사장이 고깃칼을 휘두르며 뛰쳐나왔죠. 상인들이 하나둘 국자와 프라이팬을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피 흘리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우리 시장에서 꺼져. 분노에 찬 외침이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용역들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습니다. 결국 욕설을 퍼붓며 도망쳤죠. 건우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기 때문이죠.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혜는 잠든 건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찌푸려진 눈썹, 잠결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듯했죠.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혜의 손이 건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뜨거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는 당신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남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을 지키려 한 남자. 지혜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갔죠. 골목 끝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죠. 네, 선배님. 접니다. 지혜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듬거림도 어눌함도 없었죠.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 전쟁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가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등의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죠. 간신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로 오세요. 건우는 의아해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진 가게 안으로 들어선 건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더미 같은 법률 서적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성진건설 비리 구조도가 치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지혜였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지성과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지혜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건우 씨, 아니 여보. 많이 놀랐죠?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이제부터 내가 당신 변호인이에요. 지혜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서늘한 눈빛이 창밖을 향했죠. 성진건설 빌딩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내 남편 건드린 놈들 뼈도 못 추리게 해줄게요. 지혜의 입가에 걸린 서늘한 미소. 그것은 평생 호구로 살아온 남편을 위해 천재 변호사가 세상에 던지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광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성진건설 상생 협약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하늘을 가렸죠. 수십 개의 화환이 단상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라도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깔끔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진건설이 동원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죠. 그들은 신호에 맞춰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식이 내렸죠. 그는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했죠. 광장 한쪽에 모여 있는 상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 과장이 슬쩍 다가와 건우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대본대로만 읽어. 딴소리하면 알지? 건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상 위에 선 건우의 손이 카메라 플래시 아래 드러났습니다. 새벽마다 찬물에 씻고 칼에 베이며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고 거친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그 어깨 위로 최 회장이 매끄럽고 탐욕스러운 손을 올렸습니다. 비싼 금반지가 끼워진 두식의 손은 마치 건우를 잡아먹으려는 맹수의 발톱처럼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 도장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그 시각 시장 공중화장실. 지혜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풀고 빗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뒤로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가방에서 검은 뿔테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숨겨뒀던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죠.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펴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바보 아내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만 남아 있었어요. 지혜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진짜 자신이었습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하자. 광장에서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죠. 가장 먼저 계약에 합의한 모범 상인 장건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건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상에 올랐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두식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기자들을 향해 웃었습니다. 자,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우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인주가 눈에 들어왔죠. 도장을 인주에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쩌렁쩌렁한 외침이 광장을 갈랐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검은 정장, 그리고 안경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위엄. 그녀는 마치 시장을 지키기 위해 내려온 수호신 같은 기세로 군중을 해치며 다가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정의의 박자처럼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저 여자가 왜 저래? 끌어내. 용역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변호사 송지혜입니다. 내 몸에 손 떼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용역들이 움찔하며 발을 멈췄죠. 법조항을 읊는 지혜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죠. 건우의 손에서 도장을 빼앗았습니다. 지혜 씨? 건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혜는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장건우 씨의 법률 대리인이자 아내 송지혜입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죠. 이 자리는 사기극입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특종 냄새를 맡은 것이죠.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사기라니 무슨 뜻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최두식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고함을 질렀죠. 마이크 꺼. 뭐 하는 거야? 직원들이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 건우가 앞으로 나섰죠. 두 팔을 벌려 두식과 직원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 사이 행사장 노트북에 USB를 꽂았죠.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성진건설의 두 얼굴. 기자들의 카메라가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지혜가 리모컨을 눌렀죠. 첫 번째 증거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감정평가사 김영수와 성진건설 사이의 이면 계약서였죠. 그 옆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수천만 원이 오간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여러분의 가게 가치는 조작되었습니다. 5억짜리 가게가 2억으로 둔갑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죠.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신호였어요.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죠. 붉은 글씨로 사기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속았다. 박 사장이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정 사장 할아버지도 주름진 손으로 피켓을 들어 올렸죠. 하나둘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물러가라. 지혜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용역들이 정 사장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좌판을 뒤엎고 밀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영상 속에서 용역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시켰어. 알아서 기어. 그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두식이 악을 썼습니다. 저 여자 나사 하나 빠진 여자라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카메라가 두식의 일그러진 얼굴을 잡아냈죠. 지혜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주민 80% 찬성이라고 하셨죠? 화면에 회의록이 떴습니다. 원본과 조작본이 나란히 보였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제 찬성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광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최두식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죠. 회장님, 해명해 주세요. 조작 지시하셨습니까? 최두식이 비서 뒤로 숨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장 입구로 경찰차 여러 대가 들어왔죠.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최두식 회장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꺼내 들었죠. 사기, 사문서 위조, 폭행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최두식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기만 하던 손이었죠. 이제 그 손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끌려가면서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가만 안 둬. 지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두식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광장에 환호성이 터졌죠. 이겼다. 우리가 해냈어. 상인들이 단상으로 몰려왔습니다. 건우와 지혜를 둘러싸고 행가래를 쳤죠.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진짜 멋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건우의 품에 안긴 채 비로소 긴장을 풀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죠.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보. 지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건우의 어깨 너머로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봤죠. 최두식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죠. 그의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법원은 최두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죠.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두식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죠. 비서가 두부 대신 위스키 한 병을 건넸습니다. 두식은 차 안에서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비웃었습니다. 뭐? 돈 없는 놈들이나 지키는 거지. 다음 날 성진건설의 보복은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농장 주인이 울먹이며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
은행은 냉정하게 대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사장님, 저라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성진 쪽에서 자금줄을 쥐고 흔드는데 은행 직원의 말에 건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텅 빈 금전 출납부를 보면서 한숨 짓는 건우를 보며 지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당신 변호사 다시 하게 해줘야 하는데. 건우의 자책 섞인 고백에 지혜는 그저 그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혜의 오빠 지철은 타락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도박빚 3억.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죠. 며칠째 굶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한때 멀쩡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죠. 성진건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송지철 씨죠? 밥 한 끼 드시죠. 지철은 이끌려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뜨끈한 국밥이 나오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죠. 며칠 만의 식사였습니다. 눈치를 보며 밥을 긁어 먹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여기 5천만 원. 그리고 비탄감 서류입니다. 지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뭘 해야 하는데요? 비서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동생분이 가진 서류 하나만 받아오면 됩니다. 그냥 만나서 뺏기만 하면 돼요. 그럼 빚 다 없던 걸로 해드립니다. 비탄감과 현금 5천만 원. 지철은 동생을 파는 대가치고는 너무도 싼값임을 알면서도 당장 목을 죄어오는 사채업자들의 칼날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말 동생 안 다치게 하는 거죠? 그냥 서류만 뺏는 거죠?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겁한 자기 합리화와 함께 그는 악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지철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다. 나 최두식이 비밀 금고에서 이중 장부를 우연히 얻었어. 지혜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중 장부라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증거였죠. 오빠, 그게 진짜야? 지철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이거 너 주고 나는 멀리 떠날래. 제발 도와줘. 지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죠. 진짜 이중장부라면 건우를 괴롭히는 모든 압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건우에게 말하면 분명히 막을 것이었죠. 여보, 그런 위험한 거 받지 말자. 그냥 우리가 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자. 당신 다치면 나 못 살아. 건우는 그렇게 말할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나설지도 몰랐죠. 그러다 험한 꼴을 당할까봐 지혜는 혼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옥불로 뛰어드는 심정으로 외투를 입었습니다. 선배 변호사가 도와준 데서 서류 좀 전해주고 올게. 금방 와. 건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챙겨. 택시 타고 가고 도착하면 꼭 전화해. 건우가 챙겨준 검은 우산을 들고 지혜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건우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택시 안에서 지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실시간 위치 추적을 켰죠. 그리고 1시간 뒤 건우에게 자동으로 전송될 예약 문자를 설정했습니다. 강남의 재개발 공터. 어둠이 내려앉은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철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죠. 지혜가 다가갔습니다. 지철은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왔냐?
지혜는 오빠의 빈손을 봤습니다. 서류 봉투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떨리는 눈동자를 보고 직감했습니다. 오빠, 장부 없지? 또 돈 때문에 나 부른 거야? 지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살려고. 그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의 전조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울렸죠. 차가 지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살해 의도였습니다. 지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이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해. 지혜야. 지철이 도로로 뛰어들어 차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쾅!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지혜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건우가 챙겨준 검은 우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지혜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착한 남편. 나 없으면 밥은 누가 챙겨주나. 용역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지철을 끌어당겼죠. 너도 공범이야. 지철은 저항도 못하고 차에 구겨 넣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가게에서 건우는 찌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올 시간에 맞춰 따뜻하게 준비해 둔 것이죠.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건우가 반가운 마음에 화면을 확인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 위치야. 연락 안 되면 여기로 와줘. 사랑해. 건우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탕. 금속 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기 한국병원입니다. 송지혜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건우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혜가 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교통사고라는 말에 건우의 세상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고 눈앞은 캄캄하게 흐려졌죠.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신발장 앞에서 허둥대던 건우는 결국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 시장 바닥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지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제발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응급실 문 너머에서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건우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건우가 뛰어들어갔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혜가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산소호흡기가 입을 덮고 있었죠. 하얀 시트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술실로 들것을 밀고 갔습니다. 지혜야. 건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문은 차갑게 닫혔죠.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장기 파열과 다리 복합골절이 심각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건우의 무릎이 꺾였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뒤늦게 시장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김 사장, 박 사장, 정 사장 할아버지까지 모두 눈물을 훔쳤죠. 건우야, 힘내라. 김 사장이 건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될 리 없었죠.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죠. 뺑소니 차량이 대포차입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사라져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건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최두식의 보복임을 직감했습니다. 10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건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간호사가 지혜의 소지품을 건넸습니다. 그 중에 깨진 휴대폰이 있었죠. 액정이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습니다. 건우는 그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보냈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위치야. 연락 안 되면 여기로 와줘.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알고 있었어. 이게 함정이라는 걸. 건우는 눈물을 훔치고 휴대폰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전원은 들어왔죠. 통화 녹음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쾅! 굉음이 울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여자는 처리했어. 목격자도 태워. 회장님 지시야. 건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회장님 지시. 최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빠 지철이 도망친 게 아니라 납치당한 것이었죠. 건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려 떠는 호구가 아니었죠. 경찰에게 녹음 파일을 넘기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혼자서 짊어졌던 싸움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가야 했습니다. 건우는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배달 기사들을 불러 모았죠. 이 소리 들어봐요. 혹시 이 차 본 사람 있어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굉음 사이로 특이한 엔진 소리가 들렸죠. 개조된 머플러 특유의 울림이었습니다. 기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퀵서비스 기사 한 명이 손을 들었죠. 이렇게 큰 소리면 아까 강남 뒷골목에 불법 주차돼 있던 그 검은 승합차인데? 건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디요? 정확히 어디예요? 건우는 기사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남의 좁은 골목이었죠. 차는 이미 없었지만 건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상가들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을 설득하고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하나하나 뒤졌죠.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배달 일을 하며 익힌 골목지리가 도움이 됐습니다. 어디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어느 가게에 CCTV가 있는지 꿰뚫고 있었죠.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뛰어다닌 건우의 눈이 충혈돼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범행 차량의 번호판이 찍혀 있었죠. 편의점 CCTV에는 담배를 사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용역 조장이었습니다. 건우는 곧바로 경찰에 증거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용역 조장의 통화 기록을 추적해 은신처를 특정했죠. 인천에 버려진 폐창고였습니다. 그 시각 병실. 어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얼굴이었죠.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건우야, 지혜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건우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죠. 지혜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건우의 얼굴을 찾았죠. 산소호흡기 너머로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오빠는? 건우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찾았어. 걱정 마. 다 해결할게.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지혜의 눈에 안도가 스쳤죠. 천천히 눈이 감겼습니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건우는 지혜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다녀올게. 놈들을 잡으러. 건우는 지혜가 모아둔 소송 자료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죠. 인천 폐창고 앞.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집결해 있었죠. 검은 방탄복을 입은 대원들이 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도 형사와 함께 도착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문으로 진입합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려 할 때 건우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놈들은 분명 뒷문 개구멍으로 도망칠 겁니다. 저는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런 창고들은 대부분 뒤쪽에 비상구가 있었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죠. 녹슨 철문 앞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철이 의자에 묶여 있었죠.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용역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증언 안 한다고 해. 빨리.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지철의 고개가 젖혀졌죠. 입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문이 박살났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용역들이 우왕좌왕했죠. 용역 조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뒷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장의 몸이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건우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었죠. 조장이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건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건우가 조장의 등을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죠.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지혜를 다치게 한 놈이라고 생각하니 이가 갈렸습니다. 꼼짝 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예전에 호구 같던 건우가 아니었죠. 형사들이 달려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장이 끌려갔죠. 건우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철이 의자에 묶인 채 축 늘어져 있었죠.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건우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지철이 바닥에 무너지며 건우를 올려다봤죠. 미안하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지철은 오열했습니다. 건우는 지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살고 싶으면 법정에서 똑바로 말해요. 그게 지혜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성진건설 용역 일당 검거, 재벌 회장 지시 정황 포착. 병실의 지혜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었죠. 남편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지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터였죠. 지혜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죠. 최두식 측이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한 최두식은 역으로 지혜와 건우를 고소했습니다. 무고 및 명예훼손, 기업 업무 방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수작이었죠. 가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송지혜가 교통사고 자작극을 벌였다. 남편도 공범이다. 악성 댓글이 달리고 여론이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휠체어 신세였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죠. 걱정 마 여보. 법정에서 끝내줄게. 오빠 지철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재판일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증언이 모든 것을 뒤집을 열쇠였죠.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최두식이 동원한 알바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죠. 성진건설이 억울하다. 마녀사냥을 멈춰라. 반대편에는 시장 상인들이 지혜를 응원하며 맞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정의가 이긴다. 고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경찰이 양측을 가로막았죠. 휠체어를 탄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건우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지혜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최두식 측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죠. 그는 서류를 펼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피고인 송지혜는 과거 로펌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습니다. 친오빠와 짜고 거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입니다. 인신공격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건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저는 쫓겨난 게 아닙니다. 썩은 물에서 제 발로 나온 겁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단단한 목소리였죠.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빠 지철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증인 송지철은 도박 전과가 있습니다. 빚에 쪼들려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기색이었죠. 지혜가 건우에게 눈짓했습니다.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USB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재판장님, 추가 증거 제출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건우는 담담하게 USB를 제출했죠. 사고 당시 납치범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회장님 지시야. 다리 하나로는 부족해. 아예 숨통을 끊어. 방청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최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AI 음성이라고. 최두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최두식은 억지로 끌려 앉았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빠 지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의를 걷어 올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철의 등과 가슴에는 끔찍한 고문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처참했죠. 지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최두식이 동생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도박에 빠져 가족을 버린 놈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이는 괴물은 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증언이었죠.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후 변론 시간이 됐습니다.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으로 법을 살 순 있어도 진실을 살 순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방청석을 둘러봤죠. 상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상인들이 그 증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제지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죠.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최두식에게 살인 교사 및 납치 감금 교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혜는 건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피고인 최두식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은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포승줄이 최두식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최두식이 지혜를 노려봤죠. 도끼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지혜는 건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두식을 똑바로 응시했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최두식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죠. 이어서 지혜와 건우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송지혜, 장건우에 대한 무고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 성진건설에는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았죠.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지혜와 건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죠. 카메라 플래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그때 오빠 지철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죠. 지혜야, 나 자수할 거야. 위증죄랑 과거 죄값 다 받을게.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철이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죠. 지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나오면 따뜻한 밥 한 끼 하자. 지철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하고 경찰차에 탔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긴장이 풀린 지혜가 건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진짜 집에 가자.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혜는 건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웠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벌 회장 실형 선고, 정의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시민들의 용기가 거대 권력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건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반찬 가게를 다시 일으키고 어머니 곁에서 행복하게 살 날들이. 건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 잠든 이 여자가 없었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이 여자를 지킬 차례라는 것을. 그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세상은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주가 흘렀습니다. 새로운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죠. 건우네 가게는 2억이 아닌 5억 원으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터전이 죗값을 찾은 것이었죠. 하지만 건우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에 손님이 밀려들었습니다. 정의의 반찬집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죠. 줄이 100m가 넘게 이어졌습니다. 건우와 어머니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반찬을 만들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건우야, 김치 다 떨어진다. 네, 어머니. 지금 담그고 있어요. 행복한 비명이었습니다. 지혜는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였고 그 다음엔 목발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에 희미한 흉터가 남았지만 지혜는 개의치 않았죠. 지혜는 가게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앉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짧은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계산을 도왔죠.
더 이상 바보 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똑 부러지게 말하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혜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혜야, 잠깐 이리 와봐. 지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눈이 삐었었다.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바보 취급했으니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이제 내 거다.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지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장 상인들이 건우와 지혜를 위해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성대한 마을 잔치가 열렸죠. 국수가게 김 사장이 국수를 삶고 정육점 박 사장이 고기를 굽고 정 사장 할아버지가 채소를 썰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건우와 지혜는 처음으로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강 둔치에 돗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건우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변호사든 바보든 상관없어. 그냥 내 아내라서 좋아. 건우가 지혜의 이마에 가볍게 입술을 댔습니다. 지혜의 볼이 발그레해졌죠. 나도 오빠 덕분에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을 배웠어. 지혜가 건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시장은 정부 지원을 받아 현대화 시설을 갖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깨끗한 바닥, 예쁜 간판, 넓은 통로,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가 놓이고 천장에는 예쁜 조명이 달렸죠. 하지만 정겨운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손님들을 맞이하는 웃음소리가 여전히 골목을 채웠죠. 건우의 행복반찬 가게는 2층으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1층에서는 여전히 반찬을 팔았죠. 그리고 2층에는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송지의 법률사무소. 2층 사무소에는 돈 없는 서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지혜는 상담료 대신 시장에서 파는 떡이나 과일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지혜의 방식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혜가 밥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헛구역질을 했죠. 여보, 괜찮아? 건우가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8주 차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소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됐죠. 상인들이 보양식을 가져다 주고 어머니는 매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은. 맑고 은은한 아이라는 뜻이었죠. 돌잡이 날 하은이는 테이블 위를 둘러보다가 두 가지를 동시에 집어들었습니다. 판사본과 국자였죠. 야, 쟤 둘 다 잡았어. 법조인이 될지 요리사가 될지 모르겠네.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우와 지혜도 행복하게 웃었죠.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최두식이 풀려났죠. 하지만 5년 전에 위풍당당한 재벌 회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볼은 쑥 들어가고 눈은 힘을 잃었죠. 가족들은 모두 떠났고 재산은 탕진됐습니다. 빈털털이었죠. 그날 저녁 시장 회관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장 번영의 회장이 된 건우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어서 지혜가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선 지혜가 입을 열었죠. 진짜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제 남편처럼요. 건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건우와 지혜가 함께 쓴 에세이가 출간됐습니다. 바보 아내와 호구 남편의 반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죠. 두 사람은 인쇄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출소한 오빠 지철은 시장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새 삶을 살았죠. 주말 오후였습니다. 건우 가족이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산책했습니다. 하은이가 두 손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죠. 엄마는 옛날에 왜 바보였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지혜가 웃으려는 순간 건우가 먼저 대답했죠.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아빠를 지켜주는 슈퍼 히어로였단다.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엄마 멋있다. 지혜가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건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의 히어로야. 건우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호구라 불리던 남자와 바보라 불리던 여자.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봤고 함께 싸웠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죠.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 이겨낸 작지만 위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